예,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보기엔 천천히 읽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읽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읽어주실까요? 프롤로그부터 읽읍시다. 왜? 예, 그 앞부분 조금. 예, 프롤로그. 예. 삶이 힘들 때 니체에게 묻고 싶은 10가지 질문. 암과 싸우다가 60세가 채 안 된 나이에 돌아가신 장영희 씨의 수필집 내 생에 단 한 번을 읽던 중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대해 쓰신 글을 접했습니다. 노인과 바다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읽은 후 노인과 물고기의 사투를 그렸던 소설 정도로 막연하게 기억하고 있던 책이었는데 장영희 씨의 글을 읽으니 이 책에는 니체 철학의 정수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 소설에서는 망망대해에서 홀로 대어와 목숨을 걸고 싸우는 한 노인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장영희 씨는 대어와 노인의 싸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인간과 물고기가 벌이는 이 비장한 싸움에서는 승리나 패배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오직 누가 끝까지 비굴하지 않게 숭고한 용기와 인내로 싸우느냐가 중요하다. 물고기의 몸에 작살을 꽂고 밧줄을 거머쥔 채 물고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노인. 작살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투림치는 거대한 물고기. 물고기와 노인의 이런 팽팽한 대결은 서로가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영예로운 싸움이다. 이러한 싸움이기에 노인은 자신의 적인 대어에게 사랑은 물론 동지에마저 느끼며 이렇게 외칩니다. 아, 나의 형제여, 나는 이제껏 너보다 아름답고 침착하고 고귀한 물고기를 본 적이 없다. 자, 나를 죽여도 좋다. 누가 누구를 죽이든 이제 나는 상관없다. 사흘 동안 밤낮으로 이어진 싸움 끝에 물고기는 죽어 물 위로 떠오르지만 노인은 승리감보다는 물고기의 강한 애정을 느낍니다. 하여 상어떼가 물고기의 몸을 물어뜯을 때에는 마치 자신의 살점이 잘려나가는 듯한 고통을 받습니다. 장영희 씨는 이 소설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물고기와 싸우면서 노인이 되뇌는 말,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저는 이 소설에서 니체를 떠올렸을까요? 저는 니체가 생각하는 운명과 우리 자신의 바람직한 관계, 인간들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는 사랑의 투쟁이라는 말로 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운명과 투쟁하고 다른 사람들과 투쟁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강화시키고 고염시킬 수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엄습하는 운명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날지, 어떤 외모와 지능을 갖게 될지, 어떤 병에 걸릴 것인지, 어떤 사람들을 만날 것인지 등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인생은 이러한 운명과의 싸움입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우리는 좌절하면서 자신이 부딪힌 운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운명에 비해 너무나 가혹했고 인생은 불공평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위험하게 살아라. 베수비오 화산의 비탈에 너의 도시를 세워라 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평온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베수비오 화산처럼 가혹해지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명과 대결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다 강하고 깊은 존재로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이 가혹한 운명을 오히려 아름다운 것으로 사랑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노인과 바다에서의 노인처럼 자신의 운명에게 이렇게 소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나의 형제여, 나는 이제껏 너보다 아름답고 강인하고 고귀한 상대를 본 적이 없다. 자, 나를 죽여도 좋다. 누가 누구를 죽이든 이제 나는 상관없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과 운명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는 노인과 물고기 사이의 관계처럼 사랑의 투쟁이 행해지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인간들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도 이러한 사랑의 투쟁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 경우 사랑의 투쟁이란 사람들이 서로 투쟁함으로써 서로를 고양시키고 상대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품게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니체는 투쟁은 만물의 아버지라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때 니체가 염두에 두고 있는 투쟁은 모든 것들이 서로 투쟁하는 가운데 상대를 고양시키는 사랑의 투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 거기까지 일단 읽으면서 좀 볼까요? 여기 어떻게 보면 중심 용어는 뭐야 돼? 한 번 넘겼는데 다 넘어갔네. 뭐 사랑의 투쟁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사실은 사랑이 바탕이 된 투쟁이죠. 근데 우리가 사랑이 바탕이 된 투쟁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책 읽으면서 사랑이 바탕이 됐다. 그 사랑이란 말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그게 사랑이 뭔지 이렇게 되새겨보면 뭔지 정체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아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인류를 사랑해, 뭐 굉장히 말을 많이 쓰는데 니체가 사랑이란 표현, 뭐 어쨌든 번역인데 투쟁과 사랑을 연결을 시키고요. 투쟁, 싸우는 것과 사랑을 연결시키는 게 언뜻 그 맥락이 다 집니까? 여기 표현대로라면 그 고양시킨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욕명과 투쟁하고 다른 사람과 투쟁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강화하고 고양시킨다. 일단 한 측면은 그런 거죠. 그 고난에 맞서서 싸우면서 그걸 이겨나가는 과정은 자기를 강화시키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그 과정을 뛰어넘으면 투쟁 속에서 서로를 고양시킨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이렇게 뭐 힘겨rum을 하든 어쨌든 뭐 사람과 대상과 이렇게 싸우는 과정에서 나만 고양되는 게 아니고 나와 싸우고 있는 존재도 고양시킨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상대를 고양시키는 그 행위 자체가 상대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갖게 되는 그런 행위로 보는 겁니다. 싸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그러니까 고양시키는 행위가 결국은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형태로 뭐 사랑에 대한 니체가 내리는 정의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사랑의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어떤 뭐 나중에 뭐 사랑에 대한 직접적인 그 니체의 표현이 있습니다만 일단 사랑이라고 하고 고양시키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사람이 갖고 있는 두 측면, 이성과 감성이라고 하는 큰 축, 그 축에서 보면 감성에 해당되는 영역들이죠. 우리 감정이 고양된다라는 표현을 쓰지, 이성이 고양되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죠. 그죠? 고양되다 이런 부분은 감성입니다. 감성. 니체가 현대 사상과 관련되어서 중요한 철학자가 되는 이유가 초점을 이성이 아니라 감성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사용하는 용어들도 그렇고요. 뭐 고양시키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좀 니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용어는 좀 이렇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사랑이라는 용어도 그냥 워낙 범범하게 쓰는 말이어가지고, 그죠? 뭐 그게 정의가 좀 아낀다가 사랑하다인가요? 우리 동양적인 의미에서 사랑하다는 말은 동양에서 사랑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저 애자의 의미는 아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 애자가 좀 과하게 쓰이는 경우에는 인색하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막 아끼는 거 이런 것도 애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 사랑하다라는 표현은 아끼다, 아껴주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우리말에서 사랑하다는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니체 아까 뭐지? 그 모비딕에서 보면 서로 치열하게 어차피 얘는 이게 이거 작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고 얘는 잡아야지만 세계를 이어가는 거니까 그 안에서 치열하게 사는 그 대상을 바라보는 관계를 니체는 사랑으로 본 건지 근데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어쩔 수 없는 숙명적으로 만나는 상태에서 서로 정말 아등바등하는 그 상태에서 느끼는 서로에 대한 존경심을 경외심을 뭐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싸우는 과정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느끼는 일종의 감정인 거죠. 뒤에 제가 썼나 모르겠네요. 잠시만. 왜 이렇게 잘렸지? 잠시만요. 사랑. 뭐 행복하다는 표현을 뒷부분에 읽다 보면 그 사랑에 대한 정의가 어느 정도 그 설명이 되는데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일단은 사랑이란 거 내가 갖는 감정인데 그 이렇게 고양되는 그 느낌을 상대방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사랑하면 영어로는 러브라고 보통을 쓰는데 이 러브라는 용어는 뭐 좋아하다, 기뻐하다, 마음에 들어하다 이 정도의 어원을 가진 용어에서 나왔거든요. 뭐 좋아하다, 기뻐하다, 내가 그걸 보면 기쁨을 느끼는 대상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을 그 사랑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전통적으로 이제 니체가 생각하고 있는 니체는 이상적인 어떤 그 사회의 모형이나 철학 사상들이 그 생겨나기 시작한 그 사회를 그리스 로마 시기의 그 사회에서 찾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용어는 조금 이렇게 세분이 됩니다. 통상 크게 나누면 3개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뭐 에로스라고 불리우는 육체적이고 감각적, 감성적인 사랑 이런 측면 좀 있고요. 그런 에로스는 충동, 뭐 감정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사랑이고 그 다음에 또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필리아라는 감정. 우리 그 철학을 지에 대한 사랑, 뭐 필로소피아 이렇게 필로라고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그 용어가 원래 필리아에서 온 용어인데 이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은 그렇게 이런 육체적이나 감각적 사랑이 아닙니다. 필리아의 대표적인 그 예가 우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 사이에 느끼는 어떤 뭐 우애의 감정 이런 것들이 필리아라는 그것도 사랑의 일종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 있죠. 아가페의 사랑은 저 두 개와 달리 신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그 가장 순수한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모든 이런 육체적인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들도 제거되었고 또 이 필리아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용하면서 사랑한다. 우리가 친구를 맺을 때 그 사람이 내가 갖고 있지 못한 나의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감정적인 우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감정적인 응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내가 어떤 감정적인 어떤 응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는데, 그런 사귐의 관계를 필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니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요 두 개가 합쳐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뭐 나중에 니체의 그 사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어떤 측면을 보면 그 육체적 욕망과 관련되어 있는 측면의 사랑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 그 육체적 욕망과 관련된 사랑인데, 그러니까 감성적 사랑인데, 그 사랑은 기본적으로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승화시켜 줄 수 있는 육체적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육체적 욕망에 따르는 사랑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요 필리아라고 하는 측면, 그 두 측면을 이렇게 같이 갖고 있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랑이 기반이 된 투쟁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이, 아가페적 사랑은 니체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배제되어 있는 순수한 사랑이 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거는 거짓된 것. 그러니까 니체가 갖고 있는 세계에 대한 어떤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렇게 뭐 만질 수 있는 이 변하는 세상 말고 그걸 떠난 뭐 어떤 세상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신이란 존재를 상정한 사랑이나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사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예. 아까 사랑의 투쟁을, 사랑이 바탕이 된 투쟁, 사랑을 바탕으로 한 투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건 꼭 사랑이 전제된 투쟁 이런 느낌이고, 예. 차라리 투쟁을 통한 사랑, 투쟁을 통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랑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랑을 먼저 밑에 깔고서 하면서 그걸 전제하에서 투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투쟁하면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 고양되는 것, 이런 거라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의 감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만나서 싸우다 보니까, 인생과 부딪히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부딪히다 보니까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니까. 다르지 않나요? 조금 다르네요. 누군가 날 싸우면서 그 옛날에 뭐 싸우면서 정든다 뭐 이런 표현이 연결된 건가요? 가령 충분히 삼국지에 예, 나오지 예. 않습니까? 예. 관우와 함충이 싸움을 하는 예. 서로 적으로 만났지만 나중에 존경하게 되는 그런 식, 이걸 말한 게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바탕이 된다는 게, 그러니까 이 니체가 이야기하는 사랑의 대상은, 투쟁의 대상은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는 가치가 없는 가치가 없다고. 투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렇게 보면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과의 그 투쟁이니까,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과 만나서 겨루고 힘겨루고 그걸 극복하려고 그 사람을 뛰어넘으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그런 감정이 생길 수 있겠죠. 저는 저렇게 번역한 게,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달라들어서 싸울 대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게 깔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 우리말 뭐뭐의 이렇게 되는 거에는 함의가 여럿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읽을 때 구분을 좀 하면 훨씬 좋으리라는 명확하게 의미가 파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니체는 그리스의 철학자들 중에 여기 나오는 헤라크레이토스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헤라크레이토스라는 사람은 철학 자체가 세상 만물은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 뭐 우리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도의 과정에 있다고 거의 똑같은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만물은 변한다. 만물은 변한다. 그러니까 바뀌는 것 자체가 만물이 갖고 있는 속성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어떤 것, 이런 것은 없다라고 생각한 거니까 니체의 생각과 이렇게 바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 변하는 만물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들이 각각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딪힌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존재고, 그것들이 부딪혀 가면서 변화하는 것이고, 변화하게 해줄 수 있는 힘들이 바로 이 대립이라는 관계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운동하고 모든 것들이 변화하는 원리를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 사람은 로고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고스는 우리말로 사실 번역할 수 없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로고스를 볼 때마다 꼭 동양의 도라는 용어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모든 존재들이 있게 해주는 어떤 것. 로고스는 가장 많이 번역되는 게 이성입니다. 이성도 로고스라고 하고요. 근데 헤라클레이토스는 운동과 변화의 원리를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만물이 변화하는 거는 만물이 로고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의 근원을 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은 항상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와 대립, 투쟁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한 사람이 헤라클레이토스고요. 이 정신을 니체가 자기는 이어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쟁, 변화,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헤라클레이토스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투쟁은 만물의 아버지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그죠? 아버지라는 표현은 모든 사물이 그것의 힘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또는 그것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 어떤 것이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어제 한참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은 인간 문명이 형성된 이후에 인간의 철학적 사유가 생겨나기 시작한 지점입니다. 서양에서. 그래서 그 정신들, 세계에 대한 탐구의 정신들이 그리스 지역에서 생겨나서 이탈리아 지역까지 넘어와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완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철학의 제시되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일단 완결이 되죠. 근데 문제는 저 그리스 지역이 조금 지나고 나면 이슬람 문화권의 침략을 받아서 파괴돼 버리잖아요. 그 이후로 그리스 지역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은 잊혀진 문화가 됩니다. 그리고 정비되었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중세에 들어서 종교와 만나서 그 종교를 체계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죠. 그 직전에, 그러니까 히랍의 철학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로마 시기입니다. 로마 시기에 접어들면, 그러니까 히랍 시기에 가졌던 세계에 대한 질문, 인간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습니다. 별로 제기되지 않습니다. 로마 문화는 기본적으로 실용적인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법을 어떻게 만들어서 사회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 로마 문화는 그리스 문화가 그리스의 그 학문 체계가 이룬 정점에 닿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체계 내에서는 질문이 필요 없어진 겁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라는 부분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기에 들어서면서 뭐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힘을 잃어가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지금 근대 이후에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굳건한 세계관이 무너지게 되면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질문들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재정립을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의 철학들이 다시 소환되기도 하고요. 그죠? 르네상스 시기에 아랍에서부터 남아있던 그 그리스의 문헌들이 다시 넘어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시 소환되고, 그리고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다시 철학적 사유의 질문들은 사라집니다. 지금은 다시 철학이 사라져버린 시기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고대의 사유가 완결되었다. 그렇다면 근대도 근대의 사유가 완결된 게 아닐까. 지금은 모든 것들을 다 과학에 의해서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대의 사유가 어느 정도 완결되었기 때문에, 근대의 사유의 초점은 뭡니까? 인간의 몸과 인간의 정신을 연구하는 게 근대 사유의 질문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 근대 사유의 질문들이, 그러니까 사유를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그 답은 대부분 다 찾았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질문들의 답에 대해서 보충된 또는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들을 무기들을 찾고 있는 게 과학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넋두리일 수도 있는데요. 점점 철학이라고 하는 그 사유를 요구하는 어떤 그 세상의 분위기 같은 것들이 없어져 가거든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좀 읽어볼까요, 다시? 인간은 사람들이 겪어야만 하는 운명의 부담을 가능하면 줄여주는 시대입니다. 자연마저도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인간을 위한 것으로 길들이고, 사회도 인공과 불평등을 줄여서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안락한 삶을 보장하려는 것이 근대의 경향입니다. 또한 근대는 사람들이 투쟁하지 않고 서로를 공정하고 도우면서 평온하게 사는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라고 여깁니다.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문장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근대라고 하는 그 사회가 갖고 있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독교적 세계관이 무너지는 시기죠. 그 시기인데 그 기독교적 세계관을 무너뜨린 요인 중에 하나가 과학 기술의 발전입니다. 그 세상을 보는 시선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과학 기술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그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어떤 수단이죠. 그러니까 세계를 파악한다, 세계를 과학적으로 파악한다라고 하는 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그걸 조작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조작하고 인간의 통제 아래에 둘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죠? 왜 그런 능력을 갖추려고 할까요? 그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고 인간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책을 쓰신 분도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가져온 것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준 거고요. 그 기반 아래에는 어떤 생각이 갈려 있느냐 하면 사람은 평등하다. 그죠? 사람은 평등하다. 그리고 그 평등한 관계 내에서 뭐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온정을 베푼다. 내지는 뭐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서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편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생각이 근대 이후에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복지제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기반이 사실 자본주의 내에서는 복지제도 같은 것들이 들어설 수 없는 체제 아닌가요? 그렇죠? 복지제도 같은 것들은 사회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인당, 유럽의 3인주의 이런 그 전통 내에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보여지고 있듯이 니체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잘못된 그걸로 비춰지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투쟁하지 않고 서로를 동정하고 도우면서 평온하게 사는 사회를 이상으로 보는 것.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니체는 이러한 근대적 경향에 대해서 잇몸으로 저항한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안락과 길고 긴 영령이 아니라 자신이 부양되고 강화되었다는 느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가혹한 운명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은 그런 운명 앞에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가혹한 운명과의 대결을 통해 소수의 인간은 보다 강하고 시원하며 아름다운 존재로 보양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니체 자신도 두통, 무통 등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험난한 운명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그런 질병을 통해 자신이 보다 시원해지고 보다 강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대적 경향이 사람들에게 안락한 삶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날의 세계에도 자신의 운명이 가혹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왜 하필 나는 이런 병을 앓게 되었는가? 왜 나는 이 정도의 두뇌나 외모밖에 못 가지고 태어났는가? 등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이 세계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생은 힘겨운 것이어서 많은 이야기들이 운명과의 대결을 포기하고 자살도 도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니체는 사람들에게 그대의 운명이 평탄하기를 바라지 말고 가혹할 것을 바라라 라고 외치며 그런 운명과 투쟁하면서 장렬하게 죽을지언정 패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예, 일단 거기까지 읽으면서 혹시 이야기할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스톱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소수의 인간이라고 예. 모두가 이 투쟁에서 살아남고 그 비등비등한 대상에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니까 살아남는 사람들이 여기 소수의 인간이라고 니체가 말을 하는데 여기서 시원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보양될 수 있다는 건 소수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니체가 본 건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니체 철학을 비판하는 그 측면이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니체의 사상이
극자나 극우 계열과 이어지는 사상, 그들이 채용하는, 그러니까 뭐, 그 히틀러 같은 사람, 그죠? 그런 사람에게 이어질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선민의식이다. 예,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니체 철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니체는 자기를 비롯한 몇몇 사람 이외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다 비천한 사람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제대로 인간답지도 않은 사람. 그러니까 그 극복하고 고양되어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안락함 또는 뭐 자비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치부시켜 버렸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이 사실 있기도 하고요. 그 표현들 속에서.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예. 생각하기 되게 좋은. 예, 그런 있죠. 저는 니체를 보면서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마초의 철학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니체를 좀 이해하면서 니체의 책을 읽어 주려면 뭐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니체나 근대 철학자들, 특히 감성을 중시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를 포함한 다른 모든 사람들,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면 좋을까 이런 것보다는 자기 자신, 그 자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은 이런 그 비이성주의적 사유의 출발점이라고 보여지는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데, 인간은 이렇게 각각 다 떨어져 있는, 고립되어 있는 인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연대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사회를 설명해야 될 때 좀 이제 곁다리로 이렇게 등장하거나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자기 개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건 내가 보는 그게 세상이다. 나에게 표상된 것, 그것이 세상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표상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세상은 나에게 표상된 것, 그게 세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자기한테 주어져 있죠. 그리고 그런 그 생각에서라면 자기가 고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그건 자기한테 있는 부분이에요. 고양되기 싫다는 사람한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조금 더 정제된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진짜 개인의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데 저는 항상 문제를 풀 때 미로가 있으면 맨 마지막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죽음을 앞뒀을 때 사람들은 한 끼를 맛있게 못 먹은 걸 후회할까? 아니면 자기가 고양된 인간으로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할까? 본인은 어떠십니까? 아니, 저는 물론 후자죠. 후자인데 그래도 안락하고 싶죠. 매일매일. 근데 제가 여기서 꼭 같이 나누고 싶었던 거는 그 불교에서 그 부처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있고 나 스스로 존귀하다 그래서 너만 존귀하다는 뜻인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닙니다. 나 혼자만으로도 그러니까 내 백이 없고 내가 돈이 없고 뭐가 없어도 그냥 너 자체로 그 의미입니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안락함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사람 자체의 정신? 그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근대라고 하는 사회는 사람이 살아야 될 목적을 찾아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죠? 목표가 없어졌으니까 그 목표를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혹시 대답이 됐습니까? 그리고
그 근대 사상의 형성, 특히 이성주의 사상의 성립에 불교가 끼친 영향은 굉장합니다. 쇼펜하우어도 그렇고 니체도 그렇고, 니체의 그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서양의 붓다가 되겠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도 불교에 굉장히 그 심취했던 사람이고요. 쇼펜하우어는 자기 책상에 불상을 놓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았기도 했고요. 불교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비판은 합니다. 불교. 니체는 쇼펜하우어를 그렇게 좋아했음에도 니체가 어디 갔어?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나이 차이가 꽤 납니다. 한 50 몇 살 정도 나이 차이가 있거든요. 니체가 1844년에 태어났으니까 44년, 뭐 1700 빼면 한 57년 이 정도 되죠, 그죠?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니체가 21살 때 1865년인데 21살 때 그 라이프니츠 그쪽에 이제 그 사는 동네를 옮겨가지고 라이프니츠에서 같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헌책방도 올라가 헌책방에서 이 책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라고 하는 쇼펜하우어의 책인데요. 저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뭐라 그러더라? 잔뜩 찍어놨는데 다 팔린 게 100부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너무나.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그 헤겔이 라이프니츠와 거의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같이 뭐 대학에서 강의하기도 하고요. 그랬었는데 그 쇼펜하우어가 헤겔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사상 체계도 싫어하고요. 그 쇼펜하우어가 이 책을 쓰고 저 책이 출판되어서 처음 팔릴 때는 한 100부 정도 팔렸는데, 그 뒤에 한 30년쯤 지나서 조그마한 책을 하나 더 쓰거든요. 저 책은 100권 팔리고 거의 읽히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근데 30년쯤 지나서, 40년 지나서 책을 하나 썼는데, 그건 사람들한테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일종의 뭐 요거의 부록처럼 쓴 책인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책이 본격적으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같으면 그 쇼펜하우어의 그 부록책이 인기를 얻었던 그 시기이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 책이 눈에 띄었을 것 같고요. 일례에 따르면 니체가 저 책을 집었더니 목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렸답니다. 이 책 집에 들고 가서 봐야 돼. 봐라. 이런 소리가 들렸다 그러고요. 저 책을 들고 와서 뭐 기록에 있으니까 사실이겠죠. 14일 동안에 몇 시간 자는 시간 빼고 14일 동안 저 책만 봤답니다. 니체가. 그만큼 자기에게 충격을 준 책이고요. 그리고 니체의 철학 자체의 기본적인 구도는 쇼펜하우어에게서 왔습니다. 그리고 철학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진짜 그 뛰어난 천재는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철학사의 흐름에서 하나의 물꼬를 새로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현대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이렇게 시작의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셋 이렇게 들면 뭐 니체, 그 다음 프로이트, 어떤 사람 막스 뭐 이렇게 들죠. 이 세 사람이 다 쇼펜하우어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그 사상의 중심의 물줄기가 어디 있느냐 하면, 변하는 이 세상, 그러니까 변함없는 저 관념 속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변하는 이 세상이 진짜 있는 세상이니까 탐구의 대상도 그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성, 감성, 몸, 이 부분 중에 이성에 대한 탐구는 뭐 그리스 시기를 거쳐서 근대에 이러면 거의 완결됩니다. 그 중세 시기까지 탐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정신, 영혼이 아닌 정신, 그리고 몸, 감정,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탐구가 근대와 현대의 그 사상 흐름의 주 타깃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타깃을 변화시킨 것이 쇼펜하우어입니다. 그 구도를 니체는 그대로 가져왔고요. 거기에서 이제 약간의 변형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 플라톤 철학에서 보면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거든요. 머리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심장이 있고요. 여기 위가 있는 세 개. 머리가 이제 이성입니다. 심장이 상징하는 것은 의지입니다. 이 배가 상징하는 건 욕구, 욕망. 욕구, 뭐 이거 감정이죠. 요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고대 철학까지는 아니면 근대 초기까지는 요 이성과 의지 중심의 철학이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이성이 중심이 되면서 의지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성이 의지를 통해서 욕구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 철학 체계고요. 근대에 들었으면 이 의지가 이쪽으로 달라붙습니다. 이 부분은 다 이성이 감성을 통제합니까? 이성이 감성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이성이 감정을 조절하긴 합니다만 저 감정의 힘에 이성이라고 하는 그 힘이 절제가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요 측면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뭐라 그래야 돼? 연구 내지는 사유하기 시작하는 게 근대 중기 이후의 그 철학의 흐름, 현대도 마찬가지고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철학이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려서 이 의지나 욕구 이런 거 설명할 때도 요즘 보니까 제가 뇌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이런 책들을 좀 보고 있는데 이 정신, 감정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의사들입니다. 대부분 다. 그러니까 뇌 촬영하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어떤 부분에서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뇌 구조에 또는 뇌에 어떤 손상을 입었을 때 그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런 거 연결시키면서 인간의 정신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과학이 동원되어서 아직도 답을 못 찾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정신인 겁니다. 뇌와 연동되어 있는 그 부분, 아직도 그것에 대한 답들을 계속 찾아가고 있죠. 그런 측면들. 제가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계속 눈에 거슬려요. 뭐가요? 왜 쇼펜하우어가 아니고 왜 소펜하우어예요? 아, 요거 조금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요런 게 저는 굉장히 요런 거보다 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표상이다. 그죠? 감정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이런 말 굉장히 많이, 공감하다, 동감이다,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쓰죠. 전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제가 너무 과격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감정의 세계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감정은 자기의 감정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을 저 사람도 느끼겠구나 하는 그런
일종의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과격한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만 있지도 않은 틀을 만들어 놓아가지고 그 틀 안에 이렇게 같이 넣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요런 표현들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불교에서 사람은 각자 자기 우주의 중심, 각자 우주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가 좀 힘의 상통한 면이 있을까요? 불교는 존재관이 소우주의 중심이다. 그런 표현은 원래 불교에서는 쓰지 않는 걸 저는 뭐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원래 부처-붓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런 표현을 차라리 밀교나 뭐 이런 데서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붓다가 가졌던 그 존재들에 대한 그거는 뭐 없잖아요. 이건 변화하는 그러니까 그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연기라고 표현이 되는 건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다가 조건에 의해서 없어지는 존재, 항상 그 조건에 따라서 그게 모여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존재니까 내가 없는데 무슨 내가 어떻게 우주가 되겠습니까? 고정되어 있는 나라고 하는 게 없다라는 게 불교적 사유인데 그런 표현은 모르겠습니다. 좀 뭐 바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성 중심의 사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이성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럼 이성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 이루어진 사유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이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았고 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틀을 가지고 인간을 살펴보니까 이 틀이 아닌 부분도 있네 라고 해서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돌린 거잖아요. 관심을 돌렸다고 해서 이전에 가졌던 이성에 대한 탐구가 무효화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 기반 아래에서 감성 또는 현실, 변화하는 세상, 이런 마음, 이런 것에 대한 탐구를 하는 겁니다. 의지와 표상, 이건 저번 시간에 잠시 설명드렸지만, 의지라고 하는 거는 독일어로 윌이라는, 우리 지금 그 단어를 씁니다만, 우리가 사용하는 의지라는 개념하고 그 뜻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욕망, 욕구, 맹목적인 욕구.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거죠.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 일종의 욕구. 그건 목적 같은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와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쇼펜하우어는 세상이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책에도 조금 있으면 나올 텐데, 세상은 욕망으로 인한 고통의 시기와 욕망을 충족했을 때 오는 권태의 시기를 계속 반복한다. 사람은 욕구 덩어리인데, 이 욕구가 생겼을 때는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욕구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욕구가 채워지기 이전까지는 계속 미충족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기쁘겠죠. 근데 그 기쁨은 오래 안 가. 채워지고 나면 금방 그 기쁨의 감정은 사라져버리고 곧바로 권태가 찾아온다는, 권태? 재미없음?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미충족된 고통의 시간, 그 다음에 충족되고 난 이후의
권태의 시간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건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볼까요? 예. 시시조정. 다 잘, 알려져 예. 있다시피 니체는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진 사상가입니다. 무정부주의와 같은 극좌적인 사상에서부터 나치즘이나 파시즘과 같은 극우적인 사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조들이 니체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고 또한 그렇게 할 만한 여러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사상가가 바로 니체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니체의 사유도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핵심 사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바로 험난한 운명에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긍정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했던 그리스 로마의 강건한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일단 거기까지. 요 구절은 니체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니체 사상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니체 사상이 어떤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근대 철학자들에서 나타나는 여성 혐오 이런 것들, 니체도 그렇습니다. 여성에 대한 어떤 그 시각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 할 때 말씀드렸듯이 니체 아버지가 니체 4살 때 죽고요. 그다음 남동생도 죽어버리고 그 집안에는 그 기독교 정신에 투철한 6명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예. 굉장히, 저는 니체가 이렇게 강한 힘을 내세우는 어떤 사상을 피력하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대 이전의 사유에서 하나님, 교회, 뭐 절대적인 어떤 존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아버지거든요. 그 부분을 갖고 있고요. 그 전통적인 사유 내에서는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니체의 그 사유들이 아마 싹 터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 구절, 험난한 운명에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긍정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했던, 이게 니체가 생각했던 자신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거고요. 그 원형을 그리스에서 찾습니다.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는 사실 이성적인 측면도 있지만 감성적인 측면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사회거든요. 신화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일어나는 활발한 어떤 지적 토론이나 이런 맥락들을 보면 굉장히 힘이 꿈틀거리는, 그러니까 인간의 사유가 시작되어서 그 힘들이 어떻게 보면 최고조로 분출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는 모델로 삼고자 했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니체의 생각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이걸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체의 생각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니체의 생각을 너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측면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하나의 그걸로 가지고 살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입니다. 예, 조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강건한 정신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찾아다니고 그것과의 대결을 통해 자신을 강화하고 고양시킵니다. 또한 자신에 필적하거나 자신보다 우월한 자를 찾아 그들과 대결함으로써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도 고양시킵니다. 예. 그러한 정신은 자신이 상대하는 것이 운명이든 다른 인간이든 설령 그것들에 의해 파괴되더라도 그러한 운명과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예. 니체는 이렇게 강건한 정신을 강함의 염세주의라고 일컬었습니다. 예.
강함의 염세주의는 건강한 생명력을 주체하지 못한 나머지 삶의 가혹함과 두려움을 찾아다니고 우리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자신의 힘을 시험해 볼 수 있는 호적수로서 만나기를 원하는 도전적인 정신을 가리킵니다. 예.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의 노인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강함의 염세주의를 체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거기까지 일단 간단하게 뭐 이 구절 이야기를 하면 근대의 유럽의 정신입니다. 그렇죠? 그 뭐 도전 정신이라고 하는 그 측면은 그 배를 타고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곳을 찾아서 그 탐험해 나가는 정신들. 거기 뭐, 물론 뭐, 그 안에는 경제적인 어떤 측면들, 그죠? 발견하면 뭐 엄청난 그게 되는 거고, 또 거기서 오는 명예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도전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서양의 근대와 현대를 견인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이런 측면은 그러니까 니체가 제시한 어떤 부분들이 제대로 구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오늘은 요 단락 읽는 걸로 가겠습니다. 선생님 조금 읽어주십시오. 장영희 씨는 우리가 바다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정신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스스로 위험한 투쟁을 택하기보다는 남의 전리품을 약탈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는 상어떼의 정신입니다. 상어떼는 노인이 힘겹게 잡은 대어에 달려들어 쉽게 그 고기를 뜯어 먹습니다. 장영 씨는 이러한 상어떼의 정신을 가리켜 비열하고 천박한 기회주의 정신이라고 부르고 니체는 이렇게 쉽고 안락하게만 인생을 살려는 정신을 말세인들의 정신이라고 일컫습니다. 예. 정신력과 생명력의 보양을 위해 적어도 자신과 대등하거나 강한 자들과 투쟁하는 험난한 운명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과 안락을 확보하기 위해서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약한 자들을 뜯어먹는 안이한 운명을 선택하는 자들을 니체는 경멸합니다. 예, 거기까지.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뭐 일침을 가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죠?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일침을 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구수영이 조금 읽어주시고. 예. 저는 이 책에서 니체라면 우리가 사는 것을 버겁게 느끼면서 던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어떻게 답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니체가 주장하는 정신을 예수나 부처가 설파하는 사랑과 자비의 정신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또한 헝가리의 철학자 루카치와 같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니체가 주창하는 정신을 약한 자들에 대한 지배와 정복을 정당화하는 제국주의의 정신으로 해석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저는 니체가 주창하는 정신은 예수나 부처식의 사랑이나 자비 정신도 아니고 제국주의적인 정신 역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약한 자들에 대한 사랑과 동정을 주창하는 근대인들이 망각하고 있는 강건한 정신으로 고통과 험난한 운명을 자신의 고향과 강화를 위해 오히려 요청하는 회개에 찬 정신입니다. 예, 일단 거기까지. 여기도 계속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강건한 정신으로 고통과 험난한 운명을 자신의 고향과 강화를 위해 오히려 요청하는 폐기에 찬 정신. 그죠? 그런 표현들. 앞에 도전정신이라는 부분과 바로 이어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지금도 유효한 어떤 그 내용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네. 마지막은 저기 아니 여기 중간에 갈게요. 이제 끝났어요.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오늘. 젊은이의 정신, 젊은이 철학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초인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초인이란 고난을 견디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난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고난에게 얼마든지 다시 찾아올 것을 촉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슈퍼맨하고 다릅니다. 초인이라고 위버맨시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그 부분도 다시 좀 그 위버맨시에 대해서 그걸 할 텐데요. 뭐 고난에 맞서서 그것을 극복하는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위버맨시를 그냥 위버하는 인간,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하죠, 그죠? 극복하는 사람, 사람을 극복한 게 넘어서는 게 아니고 극복해 나가는 사람. 그 정도로 생각하면 니체가 그 위버맨시에 담고 있는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 책. 아니요.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어주셔야죠. 저는 이 책에서 니체의 이러한 정신을 분명히 드러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삶의 모든 곳에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 사회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킬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뇌하는 사람들이 니체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그마한 해결의 실마리라도 발견하길 기대하며 선물을 마칩니다. 예. 그 서문이긴 하지만 사실 이 책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기 그냥 다 집약시켜 놓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니체를 가장 긍정적으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또는 여기서 뭐 표현했지만 니체와 대화할 수 있는, 대화라는 건 던지고 니체가 어떤 답을 했을 때 다시 또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하는 그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의 도구로서 이 책을 읽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아마 이 서문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오늘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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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 네. 예. 근데 저 인사할 때 용어 좀 통일하는데 왜요? 옛날에 버벅대요.